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세계 지도 위에서 위성사진을 보면 서울의 눈부신 불빛 바로 옆에 끝없이 어두운 공간으로만 보이는 땅이 있습니다. 한국의 불빛이 밤하늘을 밝히는 그곳, 그러나 바로 옆은 깊은 암흑 속에 잠겨 있지요. 그 땅은 바로 북한입니다. 전 세계가 궁금해하지만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은 극히 드문 나라. 그러나 신비로움은 단순히 어둠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 뒤에 감춰진 것은 세상 나머지와 완전히 다른 사회의 기묘하고 엄격한 규칙들이 한 인간의 삶 전체를 좌우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김정은 체제 아래에서 2025년의 북한은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리고 극소수만 허락받아 이곳을 밟은 외국인들은 과연 무엇을 목격했을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보세요. 여러분이 곧 듣게 될 이야기들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신비롭고 폐쇄적인 나라 가운데 하나에 대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비밀의 장막 뒤에서 북한은 21세기의 생생한 역설로 드러난다. 대마초 사용이 금지되지 않은 유일한 국가이면서도 성경 한 권을 소지하거나 음란물을 배포하거나 한국 드라마를 몰래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런 모순된 규정들은 체제가 사상과 문화를 얼마나 강력하게 통제하는지를 보여준다. 북한 정권은 외부의 모든 영향을 두려워하며 그것을 주민들의 충성심을 위협하는 직접적 위험으로 간주한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는 혹독한 사회체계를 도입했다. 태어날 때부터 533개의 계층으로 구분되는 신분제도다. 충성스러운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은 교육, 직업, 배급 등 특권을 누리지만 적대 계층으로 분류된 사람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평생 가난과 감시 속에서 살아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사회적 차별이 아니라 정권이 전면적인 통제를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다. 동시에 북한은 독자적인 이데올로기를 구축했다. 바로 김일성이 창시한 주체사상, 주체이다. 이 학설은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북한 인민이 혁명의 중심이며 무엇보다 지도자에게 절대적 충성을 바쳐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 결과 김씨 일가의 권력은 거의 신성 불가침 수준으로 격상되어 일반적인 정치 체계를 넘어선 존재로 자리 잡았다.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평양에는 거대한 건축물들이 세워졌다. 세계 최대 규모로 약 1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메이데이 경기장은 집단적 힘을 선전하는 국가 행사에 사용된다. 또 한때 세계에서 가장 높은 호텔로 기록된 류경 호텔 105층은 수십 년 동안 사실상 비어있는 공허한 피라미드로 남아 있었다. 이러한 건물들은 북한의 자부심이자 동시에 실제 국민의 필요와는 동떨어진 무조건 1등을 지향하는 체제의 상징이기도 하다.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또 하나의 사실은 바로 유령도시 기정동, 키종동의 존재다. 1950년대에 군사분계선 바로 옆에 지어진 이 도시는 매일 청소가 이루어지고 밤이면 불빛이 환히 켜져 마치 번영한 도시처럼 보이도록 연출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단 한 명의 주민도 살지 않는다. 그곳은 거대한 선전무대일 뿐 관객도 없고 실제 삶도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의 통제는 정치와 경제를 넘어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침투한다. 국가는 심지어 헤어스타일과 복장까지 표준화했다. 허용된 머리 모양은 모두 28가지, 여성은 18가지, 남성은 10가지 뿐이다. 젊은 남성은 머리를 5cm 이상 기를 수 없으며 15일마다 한 번씩 머리를 잘라야 한다. 여성은 청바지를 입는 것이 금지되었는데 청바지가 미국 문화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이는 개인의 외모마저도 집단에 복종해야 하는 사회임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 모든 사실은 북한을 혹독하면서도 기묘한 국가로 만든다. 이곳에서는 사상 머리카락 길이, 심지어 야간의 불빛까지 모든 세부가 한 가지 진실을 드러낸다. 북한은 단순한 국가가 아니라 세계의 나머지와 완전히 분리된 평행 현실이라는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서울, 도쿄, 베를린 혹은 그 밖의 다른 곳이든 댓글로 알려주세요. 전 세계의 시청자들이 이 공간에서 함께 모이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상상해보자. 당신이 지구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나라 중 하나에 발을 들였다. 그리고 첫날 밤 뜻밖에도 아주 깊이 잠들어 버린다. 휴대전화도, 메시지도, 이메일도, 마감일도 없는 세상. 유럽이나 한국 사람들에게는 거의 잊혀진 그 고요함 속에서 말이다. 하지만 그 평온한 잠 뒤에는 다른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 바로 불편한 생활 환경과 철저한 통제의 울타리다. 평양의 호텔은 겉으로 보기에는 웅장하고 깔끔해 보인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면 마치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 듯한 느낌을 받는다. 방은 넓지만 낡았고 가구는 단순하며 서울이나 베를린에서 너무나 당연한 온수조차 이곳에서는 운에 달려 있다. 영하 10도 이하의 추위 속에서 차가운 물로 샤워해야 하는 상황은 유럽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상상하기 힘든 경험이다. 게다가 많은 관광객들이 문화 충격을 받는 이유가 있다. 방 안의 모든 물품 치약 비누 샴푸까지 전부 북한산이다. 콜게이트도 도브도 그 어떤 글로벌 브랜드도 없다. 그것은 마치 국제 브랜드가 모두 사라진 평행 세계에 들어선 듯한 기분을 준다. 그리고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또 하나, 바로 도처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다. 복도나 로비뿐만 아니라 당신이 가장 사적인 공간이라 여기는 곳까지도 감시망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매일 아침이 되면 공식 가이드이자 비공식 감시자들이 이미 로비에 앉아 있어 누구도 허락 없이 호텔 밖을 나설 수 없도록 지켜본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고 계신다면 댓글로 안녕하세요 라고 남겨 북한의 인사를 전해주세요. 평양 호텔 밖으로 나서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인상은 번잡함이 아니라 섬뜩할 정도의 고요함이다. 수천 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넓은 도로에는 실제로는 드문드문 몇 대의 차만이 오갈 뿐이다. 자동차가 너무 희귀해 많은 이들은 북한의 도로가 교통을 위해 지어진 것이 아니라 국가의 힘을 과시하는 열병식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믿는다. 주민들의 주요 이동수단은 자전거 도보 혹은 장작 더미를 실은 손수레다. 영하 수십 도의 추위 속에서 나무 수레를 힘겹게 밀고 가는 남성 머리에 무거운 쌀자루를 이고 옆에는 어린 자녀와 함께 걷는 여성의 모습은 흔한 일상이다. 이것은 단순한 운송수단이 아니라 아직 기본적인 현대화를 넘어서지 못한 경제 현실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불평등이 거리 풍경에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점이다. 택시는 존재하지만 대개 간부층이나 특권계층을 위해 운영된다. 반면 대다수 주민들은 자동차와 무관한 삶을 받아들이고 두 발과 낡은 손수레에 의존한다. 그러나 바로 그 정막 속에서 또 다른 형태의 질서가 보인다. 상업의 혼잡함도 번쩍이는 광고도 끊임없는 경적 소리도 없다. 오직 집단의 리듬에 따라 움직이는 사회 개인이 거의 사라진 풍경만이 존재한다. 북한은 단순히 정치적 국경으로만 세계와 분리된 것이 아니다. 그들의 거리 자체가 하나의 분명한 메시지다. 이곳은 주민들을 위한 도시가 아니라 김정은 체제의 권력층을 위해 설계된 공간이라는 사실이다. 구독을 눌러 다음 편을 놓치지 마시고 영상 끝에 남아있는 비밀스러운 이야기들도 끝까지 확인해 보세요. 많은 나라에서 언론은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다. 매일 아침 우리는 전쟁 소식 세계 경제 스포츠 패션 혹은 SNS를 뜨겁게 달구는 문화 현상을 접할 수 있다. 그러나 2025년 북한에서 그 창은 단 하나의 좁은 틈일 뿐이다.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네 쪽짜리 얇은 신문이 그것이다. 이 네 쪽은 세상을 반영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를 반복해서 강조하기 위해 존재한다. 영도자는 언제나 옳다. 국가는 언제나 굳건하다. 축구도 올림픽도 세계 경제도 없다.
2,600만 명이 넘는 주민들에게 이 네 쪽 신문은 곧 집단적 인식을 지배하는 유일한 각본이다. 음악, 원래는 전 세계를 연결하는 보편적 언어. 그러나 북한에서는 권력의 도구로 변한다. 이른 아침부터 광장마다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지는 것은 웅장한 혁명가요다. 여기에는 케이팝도 서양 음악도 록이나 재즈, 일렉트로닉도 없다. 북한에서 음악의 유일한 역할은 체제를 찬양하고 충성심을 고취하는 것이다. 텔레비전도 마찬가지다. 넷플릭스도 디즈니 플러스도 국제 스포츠 채널도 없다. 오직 하나의 채널만 존재하며 그것은 아침 9시에 방송을 시작한다. 그 채널이 내보내는 것은 언제나 같은 톤이다. 선전영화 혁명가요, 그리고 지도자가 찬란한 배경 속에 등장하는 장면들. 도시 광장마다 세워진 대형 전광판은 일종의 전자 확성기가 되어 만들어진 현실을 끝없이 반복 송출한다. 마느뜬 이들에게 충격적인 점은 이것이다. 세계가 초연결 시대에 진입한 지금 북한은 여전히 밀폐된 세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문은 네 쪽뿐이고 음악은 오직 충성을 위한 것이며 텔레비전은 단 하나 국가의 채널만 존재한다. 북한 여행에서 지도자들의 기념비를 방문하는 일은 단순한 관광 코스가 아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모든 방문객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의식이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거대한 동상 앞에 다가서면 분위기는 무겁고 거의 신성한 듯한 기운으로 감돈다. 주민이든 관광객이든 모두 사진을 찍기 전에 반드시 고개 숙여 묵념해야 한다. 그리고 촬영할 때는 부분적으로 찍거나 각도를 잘라내는 것이 금지된다. 반드시 전신이 온전히 담겨야 하며 충분한 존경심이 드러나야 한다. 인상적이면서도 충격적인 사실은 바로 헌화에 사용되는 꽃이다. 정교하게 묶인 화려한 꽃다발들은 모두 조화, 자화이다. 생화의 향기는 전혀 없고 시들지도 않는다. 이것은 상징적인 선택이다. 지도자의 모습은 시들지 않으며 집단 기억 속에서 영원히 불멸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기념비 곁에는 항상 경비병이 배치되어 있다. 그들은 모든 행동과 모든 카메라 렌즈를 철저히 감시한다. 이곳은 단순한 추모 장소가 아니라 국가 전체가 한 가지 메시지를 재현하는 야외 권력 무대다. 지도자는 현재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과거의 공간과 기억까지 완전히 점유한다는 것이다. 평양의 박물관에 들어서면 누구나 즉시 깨닫게 된다. 이곳을 지배하는 것은 단 하나의 장르, 바로 선전화 시엔초웬 화다. 수백 점의 그림들은 강렬한 원색으로 채워져 있고 얼굴들은 결의에 차 있으며 높이 치켜든 삽과 소총, 그리고 찬란한 미래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반복된다. 여기에는 비판적인 예술가도 추상화도 실험적인 파격도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회화는 오직 하나의 목표를 위해 봉사한다. 당에 대한 신뢰, 지도자에 대한 충성투쟁과 노동에 대한 열정을 고취하는 것이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매매에 있어 뚜렷한 구분이 있다는 것이다. 산과 강, 꽃과 나무를 그린 풍경화는 관광객이 기념품으로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선전화는 아무리 돈을 내더라도 소유할 수 없다. 그것은 상품이 아니라 침범할 수 없는 정신적 상징이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이미지의 힘은 단순히 감상에 있지 않다. 그것들은 강박적인 존재다. 거리와 기차역, 학교와 주거, 지역 곳곳을 선전화가 메우고 있다. 같은 메시지를 끝없이 반복해 주민들이 결코 피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김정은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는 강력한 지도자일까요? 아니면 단지 통제의 상징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병격 의무는 몇 달에 불과하거나 심지어 폐지되기도 한다. 그러나 북한에서 군복무는 단순히 청춘의 짧은 한 시기가 아니라 인생의 한 부분이다. 남성은 최대 8년, 여성은 5년까지 복무해야 한다. 상상해보라.
남한의 청년이 18, 21개월의 군 복무를 마치고 대학으로 돌아가 IT나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경력을 시작할 때 북쪽의 또래는 청춘 전부를 군부대에서 보낸다. 20살에 군대에 입대해 30살에 돌아오면 개인적 성장의 10년을 놓친 것이다. 북한 군대는 128만 명 이상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군대 중 하나다. 그러나 충격적인 것은 규모만이 아니다. 바로 사회 전체가 군대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점이다. 교육에서는 아이들이 군인 정신을 배우고 거리에는 군인을 묘사한 선전화가 가득하다. 일상에서도 거의 모든 가정에 최소 1명 이상의 가족이 군 복무 중이다. 소름 끼치는 점은 북한의 전면 군사화된 사회 개념이다. 군복을 입은 이들만 병사가 아니라 나라 전체가 거대한 군영처럼 운영된다. 모든 사람은 개인의 꿈을 위해서가 아니라 체제의 힘을 강화하기 위한 톱니바퀴로 배치된다. 바로 이것이 북한을 세계의 눈에 수수께끼로 만드는 차이점이다. 군대가 단순히 국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 전체를 규정하는 힘이기 때문이다. 2025년의 북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충격적인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 먹는 문제는 여전히 온 국민의 집단적 불안이라는 것이다. 1990년대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은 대기근은 북한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지금은 상황이 다소 나아졌지만 그 흔적은 일상 속에 여전히 남아있다. 많은 지역에서 주민들의 식사는 여전히 옥수수 감자 그리고 약간의 산나물에 의존한다. 고기는 특별한 날에나 볼 수 있는 사치품이다. 북한에는 여전히 식량 배급제가 존재한다. 이는 쿠바와 유사한 방식으로 거주 지역과 직업에 따라 할당량이 정해진다. 그러나 분배는 결코 공평하지 않다. 군대와 고위 간부들은 최우선으로 배급을 받는다. 반면 일반 주민들, 특히 농촌 지역의 사람들은 여전히 부족과 굶주림에 시달린다. 한국이나 유럽에서는 음식이 풍요로움의 상징이다. 대형마트에는 일본 새우시, 프랑스 치즈, 호주산 소고기까지 진열되어 있고 사람들은 다이어트, 나 체중 감량을 고민한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진다. 많은 가정이 혹독한 겨울을 어떻게 버틸 것인가를 계산해야 한다. 세계가 유기농 식품 균형 잡힌 영양 고급 채식 요리를 논하는 동안 북한에서는 밥 한 그릇 가득 먹는 것조차 큰 행운이다. 그 결과는 분명하다. 북한의 평균 기대 수명은 73세로 남한의 83세보다 훨씬 낮다. 어린이들도 남쪽 또래보다 키가 작고 체구가 왜소하다. 이는 영양 부족이 사람들의 몸에까지 선명히 새겨져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북한 사회는 또 하나의 역설을 안고 있다. 대다수가 결핍 속에 살고 있음에도 약 1만 5천 명에 불과한 소수의 특권층 지도자, 일가 고위 간부 군부 핵심 인사들은 완전히 다른 삶을 누린다. 그들은 평양의 현대식 아파트에 거주하며 제한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식품을 접할 수 있고 때로는 서방의 고급 식재료까지 맛볼 기회가 있다. 이렇게 같은 국경 안에서 두 개의 북한이 공존한다. 한쪽은 부족과 결핍, 다른 한쪽은 은밀한 사치. 결국 북한은 정치적으로만 폐쇄된 것이 아니라 영양의 역설 국가로 불릴 만하다. 한 끼 식사가 한반도의 남과 북을 가르는 차이, 그리고 세계 나머지와의 간극을 극명하게 드러내기 때문이다. 거의 완전히 폐쇄된 국가에서 외국인의 존재는 살아있는 역설과도 같다. 2025년 현재 북한에 장기 거주하는 서방인은 약 200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제 600만 명 인구 속에서 그들은 그야말로 이상한 그림자 같은 존재다. 누가 체류를 허가받을 수 있을까? 주로 외교관, 인도주의 구호단체 직원, 그리고 평양과학기술대학교의 이 강사들이다. 이들은 일반 거주민이 아니라 정권이 허락한 특수한 통제구역 안에서 존재하는 사람들이다. 국제사회를 충격에 빠뜨리는 사실은 체류 허가를 받았더라도 외국인은 결코 자유롭지 않다는 점이다.
도시 내에서 이동할 수는 있지만 접근이 금지된 구역이 많다. 식당에 갈 수는 있지만 모든 식당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심지어 현지 주민과 자유롭게 대화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북한 당국은 외국인과 주민의 긴밀한 접촉을 언제나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서방 관광객은 더욱 드물다. 연간 5호 청전명도 채 되지 않는다. 반면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중국은 매년 약 12만 명의 관광객을 북한에 보낸다. 그러나 이들 또한 대부분 단체 관광 형태이며 철저히 감시된다. 이런 현실 속에서 서방인은 북한에서 단순히 소수일 뿐만 아니라 평양 한가운데에서조차 평행 세계에 사는 예외적 존재로 남는다. 북한에서 위험은 언제나 존재한다. 2016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엘 사건은 여전히 국제사회를 충격 속에 남겨두고 있다. 세계에서는 사소한 장난으로 여길 만한 행동, 예컨대 선전 포스터 한 장을 떼어간 것, 이 북한에서는 범죄로 간주되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대가로 돌아온다. 이는 북한에서는 실수라는 개념이 없음을 보여준다. 모든 행동은 반드시 정치적 렌즈로 해석된다. 그러나 아이러니는 여기에 있다. 바로 그 외국인들이야말로 세상과 북한을 잇는 드문 다리라는 점이다. 그들로부터 흘러나오는 한 편의 글 한 장의 사진 짧은 이야기 하나하나가 외부 세계에는 귀중한 자료로 여겨진다. 북한에서 외국인으로 산다는 것은 특권이 아니다. 그것은 마치 유리상자 속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다. 모든 시선이 따라붙고 모든 발걸음이 언제든 정치적 의미로 바뀔 수 있는 삶이다. 북한에는 전 세계가 사용하는 인터넷이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광명, 큐황명이라 불리는 내부 전용 네트워크가 운영된다. 이는 인터넷의 복제판이지만 외부 세계와 관련된 모든 것이 걸러진 폐쇄적 공간이다. 주민들은 정보를 검색할 수 있지만 그것은 이미 국가가 승인한 자료뿐이다. 여기에 구글도 유튜브도 위키피디아도 없으며 국제적 SNS는 완전히 차단되어 있다. 소수의 간부 연구자 혹은 엘리트 학생만이 제한적으로 외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데 그마저도 철저히 감시된다. 인구 600만 명이 넘는 나라에서 실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이는 수천 명에 불과하다. 21세기에 믿기 어려운 수치다. 종교 역시 마찬가지로 철저히 제한된다.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모든 신앙 활동이 엄격히 통제된다. 평양에서는 가톨릭 성당 정교회 혹은 이슬람 사원이 외교 구역 내에 일부 존재할 뿐이다. 그러나 공개적인 종교 생활은 사실상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주민들은 지도자를 최고의 정신적 상징으로 여기도록 권장되고 때로는 강제되기도 한다. 반면 한국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사회의 기본 토대다. 기독교, 불교, 유교, 심지어 새로운 종교 운동들까지 공존한다. 유럽에서도 교회는 여전히 공동체의 중심일 뿐 아니라 비판과 다양한 신앙이 살아 숨쉬는 공간이다. 자유의 개념에서 그 차이는 더욱 극명하다. 세계가 인공지능이 개인의 자유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논의하는 동안 북한에서는 개인적 자유라는 개념 자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2025년의 북한은 여전히 풀리지 않으신 수수께끼다. 어둠에 가려진 나라, 그러나 동시에 인류의 끝없는 호기심 속에서 가장 강렬히 빛나는 존재. 그곳에서는 머리 모양, 옷차림, 심지어 하루하루의 식사까지도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평행 현실을 드러낸다.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이 그런 사회에서 살아야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는가? 어둠 속의 폐쇄적 안정일까? 아니면 위험을 무릅쓴 자유의 빛일까?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어쩌면 바로 이 작은 토론들 서울에서 베를린까지, 파리에서 도쿄까지 이 북한을 둘러싼 비밀의 장막을 비추는 첫 번째 빛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낯선 땅과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 않아 하는 이야기들을 함께 탐험할 수 있습니다.